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6,500억 원을 물어주게 되었다는 기사가 매체마다 보도되었습니다. 팀 쿡 CEO가 2018년 11월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아이폰 수요의 감소는 없다고 말했다가 영국의 노포 카운티 연기금 등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아이폰의 위축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 돈으로 6,50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애플은 캐나다 스타트업 다윈 AI를 1월에 인수하는 등 AI 관련해서 반격에 나섰고 또 거대 언어 모델 MM1을 공개했습니다. MM1은 일부 능력에서는 GPT-4와 제미나이 울트라를 추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에 구글 AI 제미나이의 탑재를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이미 검색 엔진 분야에서 구글과 협력을 하고 있어서 오픈 AI보다는 구글과의 협력이 더 이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의 가장 큰 뉴스는 반독점 위반 소송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16개 주 법무부 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의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5년에 걸친 조사 끝에 애플이 5가지 반독점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플의 특정 기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번에는 애플의 생태계 자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사의 그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이라든가 안드로이드 등 다른 운영체계로 갈아타기 어렵게 한 점 등입니다. EU도 조만간 애플과 구글을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래저래 애플이 순환의 시대로 접어든 듯 합니다. 엔비디아가 18일부터 21일까지 GTC를 개최했습니다. GTC는 AI 개발자 컨퍼런스를 말합니다. 행사 중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 블랙웰을 공개하면서 기존의 반도체 기업에서 이제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젠슨 왕 CEO는 인터뷰에서 향후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가 매년 2,500억 달러가 커질 것인데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의 시장 점유율을 더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고 HBM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 중인데 기대가 크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월가의 IB들은 그 GTC를 계기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올렸는데 예를 들면 TD코에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9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블랙웰의 도입으로 엔비디아 시장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는 판단입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인텔에 역대 최대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85억 달러의 보조금에 대출 11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고 인텔은 향후 5년간 투입될 설비 투자금 1,000억 달러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시티그룹이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9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DRAM 가격의 강세와 고마진 HBM 판매량의 증가 때문에 좋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실적 발표 결과 영업이익은 7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마이크론의 CEO가 2024년에 반도체 산업은 반등할 것이고 2025년에는 기록적인 실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 21만 6,628주를 매입했습니다. 이는 3,521만 달러 규모이고 작년 12월 테슬라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 이래 최대 금액입니다. 한편 테슬라가 유럽에서 모델 Y의 가격을 2,000유로 인상하고 미국에서도 1,000달러를 인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주중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파벳이 애플과의 AI 협력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에 뒤늦은 애플도 타격을 받았지만 알파벳도 역시 그 제미나이의 오류와 관련해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애플과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 경우 오픈 AI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구글에 2억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제미나이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게시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미주호가 메타를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아마존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올해 들어 매출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그 미 하원이 틱톡 강제 매각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 매각에 반대하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원 의원의 그 3분의 2가 찬성해야 매각안이 통과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틱톡이 없어지면 페이스북이 2배로 커질 것인데 자신은 페이스북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틱톡 매각 때문에 메타가 혜택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틱톡이 매각되면 메타에는 좋은 뉴스로 해석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약 6억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 9,254개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유 비트코인은 21만 4,24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B2에 대해서 JP모간 체이스는 암호화폐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 처분이 일어나서 비트코인과 기업의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연쇄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 대규모 매도가 계속되면서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GBTC는 이미 보유 물량의 50% 이상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향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GBTC의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 비트코인은 다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편 스탠다드 차터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면서 올해 비트코인 전망을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상향했고 내년에는 2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낸스도 비트코인의 강세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금년 8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금 가격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온스당 2,200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시티은행은 금 가격이 올해 하반기 내에 2,3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맥쿼리는 금 가격이 올해 하반기에 역대 최고치를 재경신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 가격의 상승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요 중앙은행의 매입 때문인데 여기에 연준의 피벗이 더해지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의 금 매입이 공격적인데 CNBC는 인민은행의 금 매입량이 작년 사상 최고치였고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구리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구리 재련소들이 공동 감산 합의에 나선 여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리값의 상승으로 재련소들의 마진 압박이 커졌고 이것이 중국 재련소들이 감산 결정을 내린 원인입니다. 구리는 AI나 전기차의 핵심 원료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력 공급망 구축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구리 관련해서는 구리 채굴 기업을 모아놓은 ETF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4개월 내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오펙의 2위 산유국인 이라크가 원유 수출 물량을 기존에 대비해서 13만 배럴을 축소해서 330만 배럴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데다가 사우디아라비아도 수출 물량을 630만 8천 배럴에서 629만 7천 배럴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서 공급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 부족이 가시화되는 데 반해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원유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증가하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4월에는 최고치에 이를 전망인데 이는 원유 공급 측면에서는 좋은 뉴스입니다. 연준의 3회 금리 인하 방침에 따라서 조달 금리가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은행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5.5%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와 2%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지난번 노동시장은 견고하지만 둔화되었다는 표현을 이번에는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로 수정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거움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과 인플레가 2%를 향해 움직인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근원 CPI, PPI가 예상치를 넘어서는 강세 때문에 금리를 2번만 인하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상 금년 3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번, 2026년에는 2번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리를 2.6%로 낮출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 전망도 낙관적이어서 GDP 전망도 상향했습니다. 12월 FOMC에서는 실질 GDP의 그 1.4% 상승을 예상했지만 3월 FOMC에서는 실질 GDP 상승을 2.1%로 상향했습니다. 회의 후에 열린 그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가 2%로 돌아오도록 노력을 하겠고 여기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유가증권 보유 목표를 1조 5천억 달러 축소했는데 축소 한도를 완화시키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에 금리 인하를 다시 시사했고 그렇지만 너무 빠르고 과도하게 금리 인하에 나서면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가 무의미해지고 반대로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거나 너무 소폭이면 고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결정에 신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준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매파적이지 않았고 피벗에 대한 확신을 줬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은 연준이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역시 6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도이치뱅크, UBS, BOA, 시티,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등의 IB들이 모두 6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대부분 3회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모건스탠리, 웰스파고는 4회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결국 대세는 6월 금리 인하 시작에 금년 3회 금리 인하입니다. 한편 CNBC가 미국 월가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금년에 3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기준금리가 4.6%까지 하락할 것이고 내년에는 3.6%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금년 미국의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52%로 전망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조건으로 제시해온 2%대 인플레이션 유지에 이어서 임금 인상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임금 인상률이 올해 5.28%로 합의됐는데 이건 33년 만에 최고이고 임금 인상률이 5%를 넘어선 건 199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은행 당국자들은 올해 임금 인상 결과를 보고 정책 선회를 결정하겠다고 발언을 해왔습니다. 결국 금년 임금 인상폭이 커짐에 따라서 2016년 3월부터 8년간 이어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해제된다는 것은 예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내년에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8%에서 10% 가까이 절상되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글로벌 IB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BOE가 기준금리를 5.25%로 유지하면서 5차례 연속 동결했고 스위스는 주요국 가운데서 처음으로 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한편 그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를 늘리기 위해서 역대급 배출가스 제한을 추진 중입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현재의 판매량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번 조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0% 줄이겠다는 그 파리 기후 협약의 이행이기도 합니다. 한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에서 행해진 경선 지원 유세에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회사의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며칠 전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며칠 사이에 2배로 올라갔습니다. 130억 달러 규모의 그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낙찰금리는 4.542%로 그 당시 시장금리 4.562%보다 낮았고 응찰률도 2.79배로 6개월 평균인 2.56배보다 높았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으로 그 지난주의 21만 2천 건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이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3월 주택시장 지수가 51로 집계되면서 4개월 연속 상승해서 8개월 내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시장 지수는 미국의 건설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를 말하는데 50이 기준선이고 50을 넘어서면 긍정적입니다. 예상은 48이었는데 예상을 넘어섰고 전월 대비 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주택시장 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모기지 금리의 하락 때문입니다. 30년 모기지 평균금리가 최근 7% 아래로 하락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주택 수요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의 2월 그 신규 주택 착공이 전년비 10.7%가 상승해서 예상을 역시 상회했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이 늘어난 이유는 모기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판매는 부족한데 향후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모기지 금리도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이에 대한 그 건설업자들의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2월 기존 주택 판매가 438만 건으로 전월 대비 9.5%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는 1.3% 하락이었는데 이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판매는 증가했는데 이건 그 인구와 고용이 증가하면서 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CNBC는 높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시장이 회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번 주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